안녕하세요. 폐암 환우, 그리고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는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에서 폐암 환우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김혜련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서 유튜브로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지치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에 계신 저희 종양내과 교수 세 분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우리 환우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폐암 온라인 공개 강좌 프로그램은 폐암 치료 중에서 신약치료, 그리고 임상치료, 표적치료,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환우분들께서 그간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 답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채팅 이용하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에 저희 폐암 환우분들을 치료하시고 진료를 보고 계신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교수님들 저희 환우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에서 폐암을 진료하고 있는 홍민희라고 합니다. 같이 이제 김혜령 교수님 그리고 임선민 교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이 그 환우분들과 환우 가족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센터의 임선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폐암의 약물 치료 그리고 신약 임상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홍민희 교수님께서는 폐암의 표적 치료 그리고 임 교수님께서는 폐암의 면역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처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폐암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또 약물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신약 임상이 무엇이고 어떤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암과 비슷하게 비소세포 폐암도 병기가 중요하고 병기에 따른 치료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1기는 폐에 국한적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수술로서 완치할 수 있는 단계를 저희가 1기라고 합니다. 2기는 폐에 국한이 돼 있고 림프절 전이가 폐문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를 2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수술과 또 일부 수술 끝난 이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기의 경우는 저희가 다학제적인 치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3기 우리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종양내과 그리고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 같이 저희가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고 저희가 항암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항암 방사선 이후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을 고려하지 못하고 항암과 방사선 하시고 면역항암 치료를 하는 이런 표준 치료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3기 환자분이십니다. 4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격 전이가 있어서 폐를 떠나서 간이나 뼈나 뇌 등의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약물의 종류인데요. 약물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뿐만 아니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들을 병합으로 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표준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이 중에서 진행성, 주로 약물을 위주로 쓰는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표적, 유전자 표적이 이 암 세포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료 결정에. 그리고 이런 표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이 표적에 대한 표적 항암제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적이 없는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세포독성 항암제가 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뿐만 아니고 면역 항암제를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병합요법으로 쓰는 이런 치료 방법이 최근에 치료 원칙으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치료가 많은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표적 양성일 때 표적 치료를 어떻게 쓰는가? 그것은 사실 어떤 표적이 양성이 나왔는가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우리 환우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EGFR이라는 돌연변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약제를 먼저 쓰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레사나 탈세바 아니면 지오트립 그리고 최근에는 타그리소 이런 약제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내성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또 치료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알크도 마찬가지로 1차 약, 2차 약으로 최근에 이제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이런 약제가 나왔고요. 또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실패했을 경우에도 3세대 약제들이 최근에 임상도 나와 있고 또 표준 치료로도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스원, 비라프 역시 현재 보험이 되는 이런 표적 약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한 4, 5가지 정도가 FDA, 미국에 있는 FDA 승인을 받아서 표적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표적이 나왔을 정도로 최근에는 이런 폐암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8개 정도는 이런 표적 약제가 현재 표준 약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용을 할 수 없는 약제들은 또 죄송합니다. 임상 약제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일반적인 표준 치료를 하지만 이 일반적인 표준 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신약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폐암에서는 신약 치료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연세한병원 폐암센터가 여러 신약 임상들을 또 도입을 많이 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모든 세팅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약제를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약 임상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 보시면 첫 번째로는 기존의 표준 치료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이성 재발성 폐암에서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3, 4개월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이후에 또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약제를 도입하고 치료 방법 개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표준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한 이후에 내성이 발생을 하면은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 약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약 임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표준 약제도 과거에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탄생한 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이 승인받고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사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치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한 일이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약제가 있으면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신약 임상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표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표적 유전자 변이 양성 폐암에서는 반응들이 거기에 합당한 표적 치료제를 썼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분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반응을 이게 뭐 희귀한 반응이 아니고요. 전체 10분 정도의 환우분들을 치료하면 저희가 6분에서 7분 정도는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폐 전체에 폐렴처럼 이렇게 번져 있던 경우도 약을 저희가 여기에 맞는 표적 약제를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짧은 시일 내에 좋아지는 것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EGFR뿐만 아니고 알크, 로스원 뭐 이외에 여러 가지 표적 약제를 사용을 맞게 하였을 때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성은 무엇인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요. 내성이 그럼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덩어리가 처음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폐에
우상엽 부분에 있었는데요. 약을 쓰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작아지고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이상의 상태가 되면 다시 커지는 이런 걸 저희가 보통 임상에서 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동일한 약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약을 막 바꾸어서 거기에 합당한 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제가 신약 임상의 좋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은 저희가 이제 폐선암 4기로 EGFR 돌연변이가 있으셨고요. 2012년도에 일회사를 이제 처음 사용을 하였습니다.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늑막에 굉장히 전이가 많으셔서 저희가 수술을 못하고 나오셨고 이후에 2년 정도가 이 일회사로 굉장히 약이 잘 듣다가 다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늑막에 물이 차는 이런 현상을 보여서 내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4년도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타그리소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아직 허가 전인 상태였죠. 저희가 2014년도에 타그리소가 실제로 타그리소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AZD9291이라는 약제로 일상을 하였을 때 이 환자분도 임상을 참여를 하시고 본인이 잘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2014년도에 타그리소 일상 임상 연구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약을 시작할 때 이미 좀 물이 차고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약을 쓰고 나서 3년 이상의 반응을 보이셔서 현재까지도 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이 만약에 2014년도에 이런 타그리소 임상을 저희가 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반응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임상에 좋은 예죠. 향후에 표준 치료가 될 수 있는 치료 약제를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먼저 사용을 한다. 물론 이런 모든 케이스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능한 이런 케이스를 좋은 경우를 만들고 환자분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가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신약 임상을 통해서 이런 저희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트루다라는 약제가 아마 우리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환우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키트루다 저희가 임상을 했을 때 참여를 하셨던 분이고요.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당시에는 키트루다를 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면역항암제가 막 도입이 되고 임상시험을 활발히 하던 때인데요. 이 키노트 10번 연구를 통해서 임상을 참여하셨고 키트루다를 사용을 하셨고 2년 이상의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면역항암제에 있어서는 또 신약 임상의 좋은 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폐암의 면역항암제는 다음과 같이 이미 이렇게 키트루다, 테센테릭, 임핀지, 옵디보, 여보이 등의 여러 가지 약제가 저희가 상용화가 돼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약도 저희가 불과 5, 6년 전에는 임상을 했었던 약인 거죠. 현재 저희가 폐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상 연구는 저희가 있다고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치의가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서 환자분에게 이 임상을 했을 때 이득이 됐을 경우에 득과실을 따져서 이득이 됐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신약 임상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4기 폐암 환자분들에게서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면역항암제 또는 면역항암제를 병합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제랑 병합하는 이런 1차 치료를 사용하는 임상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면역항암제를 쓰고 나서 사실 실패했을 때는 현재 치료는 일반 항암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성을 극복하는 이런 약제들을 현재 임상 시험으로 임상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말고도 희귀하지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굴된 우리 환자분들에게서 여기에 맞는 표적 치료들을 아직 승인되지 않은 이런 표적 치료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세포 폐암에서의 임상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한 3기에서 3기 환자분들 항암방사선 면역항암제 사용하는 이런 임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EGFR 돌연변이가 저희가 있으신 환자분들에서 타그리소라는 약을 쓰고 이 약에 대해서 실패하면 현재 표준 치료는 항암제인데 이 실패하는 원인에 따라서 내성을 극복하는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약 임상 치료 관련해서는 우리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QR코드와 채널이 있어서요. 이 채널을 이용을 해서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폐암의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앞에 김혜령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임선민 교수님이 하실 이야기도 사실 요 웹툰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보리타 웹툰 작가의 블로그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란 무엇인가? 예, 표적 치료제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표적 암세포만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제고요. 그럼 이런 표적 치료제가 폐암에만 있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유방암에 허세틴 같은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들이 사실 폐암에 쓰는 표적항암제보다 더 먼저 개발됐던 표적항암제인데 현재 표적항암제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고 가장 많은 약제가 승인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 질환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이런 폐암의 표적 치료제는 일반적인 항암제 부작용, 예를 들어 탈모라든가 골수 감소, 오심구토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종양 감소 효과를 보여줍니다. 주로는 비소세포 그리고 선암에서 많이 관찰되고요. 아직 소세포 폐암이나 아니면 편평상피세포암에서는 알려진 표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비편평상피세포암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많이 나타나는가? 이게 동양과 서양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이게 동양의 그래프인데 동양의 EGFR 뮤테이션이 EGFR 돌연변이가 한 50에서 60%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K 변이가 한 5%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RAS, MET, RET, BRAF, 그다음에 로스원 같은 것들이 그 뒤를 이어서 한 1%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사에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여줬던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2018년도 1월 달에 오셨던 79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 환자분은 비소세포 폐암 선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EGFR 돌연변이가 있었고요. 이 858R이라는 건 EGFR 돌연변이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변인데 그걸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회사를 사용을 하였고요. 사용을 했더니 정말 딱 일주일 만에 이게 1월 2일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1월 9일 사진인데 일주일 만에 종양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흉수도 감소하고 환자분이 기존에 겪었던 호흡곤란, 기침들도 거의 극적으로 감소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앞에 김혜령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반응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반응을 이제 나사로 반응,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나사로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회사, 탈세바, 지오트립 같은 거 잘 듣는 분들이 이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반응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표적이 있는 환자분, 즉 1회사 탈세바 지오트립이 잘 듣는 환자분들은 1회사 탈세바 지오트립의 표적으로 하는 EGFR 변이가 있는 이 폐암 환자만이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앞에 사실 김현우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래프랑 거의 동일한데 EGFR, KRAS, ALK, ROS1, BRAF, NTRK, MET, RET 같은 한 8개 정도 유전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많이 참조하는 이제 가이드라인, 진료 지침인데요. 이 진료 지침에 보면 비소세포 폐암은 8개의 유전자를 검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DL1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 물론 이건 이제 면역항암제 대상 환자를 찾는 데 사용하는데 총 9가지의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비소세포 폐암의 유전자 변이 약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급여 상황 같은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긴 할 건데요. EGFR 변이에 쓸 수 있는 약제는 이제 1회사, 탈세바, 지오트립, 타그리소, 그다음에 다코니티 이런 약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요법이라든가 수술 후 보조 요법에서는 아직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LK는 이제 젤코리, 자이카디아, 알렉센자, 알롱브릭이 현재 보험 급여가 되어 있고 로브렌자라는 약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보험 급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ROS1에서는 아직 젤코리만이 보험이 되고 있고요. BRAF라고 하는 이런 변이는 라핀나 맥큐스 이런 약이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의 가장 흔한
변이는 이제 EGFR 변이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뭐 다 동양이긴 하지만 EGFR 돌연 변이는 동양인, 여성 그리고 비흡연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할머니들이 오셔서 폐암을 진단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EGFR 변이인 걸 사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EGFR 표적항암제 효과를 보면은 이런 약제들은 EGFR 비소세포 폐암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아까 EGFR 변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19번 결실이랑 그다음에 21번에 있는 L858R이라고 하는 이런 변이에 효과가 좋고요. 치료받는 환자의 약 60에서 70% 정도에 있어서 이제 종양이 30% 이상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내에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런 질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받는 환자의 한 반수 정도에서 약효가 한 10개월 정도 지속하고 3세대 약제인 타그리소는 한 19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의 80%가 이제 1년 이상 생존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50% 이상이 2년 이상 생존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이런 결과는 기존에 이제 이 환자분들을 세포독성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치료하게 되면 훨씬 더 떨어진 생존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술 불가 EGFR 변이 양성 폐암에 있어서 표준 치료는 EGFR 표적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19번 결실과 21번 변이의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드문 돌연 변이에는 아주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0번 삽입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의 70%에서 종양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한 10에서 20% 정도 환자는 듣지 않는 환자들이 사실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양이 30% 이상 감소했지만 완전히 감소하는 완전 관해를 이루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한 1%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질환이 남아있고 그것이 결국 내성을 발생하게 하고요. 내성, EGFR 내성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김혜령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암을 완치시키는 건 아닙니다. 병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부작용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작용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피부 발진이라든가 여드름, 설사, 구내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드문 돌연변이, ROS1, BRAF, MET, RET 같은 변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하나하나 변이 검사를 해서 보통 찾는 경우는 드물고요.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해서 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돌연변이, 많게는 한 300가지 돌연변이를 검사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물론 이 방법은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합니다. 저희 미국으로 발주하는 검사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하고요. 원내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이제 어떤 검사를 하냐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한 7, 80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주 짧게 걸려도 2주, 길게 걸리면 거의 8주 정도 걸리긴 하지만 이 검사라면 한 번에 많은 돌연변이를 찾을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돌연변이, 저희가 약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잘 검사하지 않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도 찾을 수 있고 흔한 유전자지만 기존 검사법으로 찾을 수 없던 돌연변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EGFR 20번 삽입변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이런 검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NGS를 하는 것은 드문 표적, 본인이 표적이 원래 없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표적을 찾게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혈액으로도 이제 NGS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62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4기 비소세포 폐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EGFR ALK 변이는 없었고 PD-L1 발현율은 0%여서 저희가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하고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이후에 이제 면역 항암제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NGS 혈액으로 하는 이런 NGS를 했더니 EGFR T725M이라고 하는 변이가 나왔습니다. 물론 굉장히 드문 EGFR 변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문헌을 찾아봤더니 이런 환자에 있어서 엘로틴, 저희가 탈세바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탈세바에 효과가 있던 환자가 있는 걸 보고 찾아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탈세바를 이 환자에 사용했더니 이렇게 있던 오른쪽 우하엽에 있던 이런 폐병변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흉수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EGFR 표적항암제의 부작용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드름 발진이죠. 그래서 보통 한 전체 환자의 한 40%, 10명에 한 4명 정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경한 분들은 그냥 코 주위에 약간의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분들은 전신에 거의 벗겨질 정도로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동반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고요. 손발톱 주위 염증도 있는데 살짝 까지는 정도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아주 심하게 염증이 와서 약제를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피부과나 정형외과에 가서 제가 손톱이나 발톱을 조금 절제하는 이런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회사의 부작용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피부 문제, 설사, 구내염인데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생기냐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피부 문제는 전체 환자에 있어서 한 47% 정도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아주 심한 거, 이게 그레이드 3단계, 4단계인데요. 3단계, 4단계는 약을 중단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인데 한 2% 정도 생기는 것 같고 설사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조금 안 되게 생기는데 아주 심한 정도는 전체 환자의 한 3%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내염도 한 7% 정도로 보고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내염이 너무 심해서 식사를 못 하신다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는 1% 미만으로 나와 있고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GFR 표적항암제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경도의 경한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표적항암제는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모든 환자가 표적항암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표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적항암제가 면역항암제나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치료 효과 그리고 부작용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표적이 처음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어도 표적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노력이 이제 제가 NGS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표적인 표적에는 EGFR, ALK, ROS1, BRAF가 있고 이외에도 KRAS, NTRK, RLT, MET 등이 있고 계속 표적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방암에서 현재 대표적인 표적인 HER2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HER2에 대한 약제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굉장히 빠르고 이제 강력한 효과 그리고 적은 부작용을 보여주지만 사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성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를 극복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김혜려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적극적인 임상시험 참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폐암의 면역항암 치료에 대해서 약 15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역항암제란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체 내에는 선천적으로 외부의 침입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 맞서 싸우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는 대표적으로 백혈구와 림프구를 말을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T세포입니다. T세포가 이제 이런 세균, 바이러스 또 외부로 들어온 이런 인자들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찰관 역할인데요. 이런 T세포는 세포들의 신분증 같은 걸 확인해서 정상세포는 보내고 암세포는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작용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암세포가 표면에 PD-L1이라는 방패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면 더 이상 이 T세포의 검문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T세포가 결국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암이 점점 발생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런 PD-1과 PD-L1의 결합을 막아주는 약제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면역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PD-L1과 암세포의 PD-L1과 그다음에 T세포의 PD-1의 결합을 차단을 시켜주는 약이 면역항암제이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항암제들과는 좀 다르게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증가시키면서 그 역할로서 암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으로써 이제 암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폐암에서 승인된 면역항암제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선 이제 3기 비소세포 폐암, 4기 비소세포 폐암을 보시면 3기의 경우는 한 가지 면역항암제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D-L1을 차단하는 임핀지, 더발루마비라는 약이고요. 4기에서는 벌써 4가지나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1을 차단하는 키투르다, 옵디보 약제가 있고 또 최근에 CTLA4를 차단하는 여보이라는 약제가 승인되었고 또 티센트릭은 PD-L1을 차단하는 약제이고요.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티센트릭이 현재 1차에서 승인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조직에서 PD-L1 발현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PD-L1 발현이 아까 만화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이런 종양 조직을 병리 결과에서 이제 종양 조직을 PD-L1으로 염색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얼마나 발현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포를 염색했을 때 한 70개의 세포가 발현을 한다. 그러면 PD-L1 값이 70%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PD-L1이 높이 발현이 될수록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D-L1 발현이 없는 분도 면역항암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이제 면역항암제 보험 기준이나 뭐 허가사항도 이런 PD-L1 수치와 관련이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역항암제에서 PD-L1 발현을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PD-L1 발현이 없는 한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43세 남자분이시고 4기 폐선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사실 이전에 3가지의 세포독성 항암제로 벌써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위에 병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니볼루마비라는 옵디보라는 약을 이제 사용을 하였는데요. PD-L1이 0%임에도 불구하고 면역항암제를 쓰기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치료 전에 컸던 이 겨드랑이 림파선이 이제 감소를 하고 70% 정도 감소를 하고 또 이제 폐에 물이 차 있던 흉수가 또 저절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면역항암제 치료도 빠르게 병변을 감소시키고 또 증상도 호전되고 또 치료가 반응이 30개월 이상 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나누어서 설명드린 것 같이 한 가지씩 다시 한번 보시면 적응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기 PET-CT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암의 크기가 크거나 림파선에 목 림프절이 있거나 아니면 림프절이 양쪽에 있는 경우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3기를 말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치료가 그동안에 항암 방사선 치료만 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퍼시픽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항암 방사선 이후에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 임핀지라는 면역항암제 주사를 1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생존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국내에서는 PD-L1이 1% 이상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3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임핀지 공고요법을 1년 동안 허용하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세포 폐암은 크게 이제 제한기와 확장기로 나뉘는데 확장기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티센트릭이라는 약이 1차로 승인이 되고 또 보험도 되기 시작해서 세포독성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전에 임상 결과 임파워 133이라는 연구에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2가지만 썼던 거와 비교했을 때 생존을 30% 이상 이제 낮추는 이제 사망 가능성을 30% 이상 낮추는 그런 이제 생존 우월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서 1차 치료로 권고가 되고 있고 이제 보험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4기 비소세포 폐암에서의 면역항암제입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간단하게 2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면역항암제 단독으로만 쓸 수 있는 치료로서는 PD-L1 발현이 종양에서 50% 이상이 되어야 하실 수 있는 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키투르다 단독요법으로 현재 나와 있고
EGFR이나 ALK 같은 표적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키트루다 단독 요법이 1차 치료로 승인이 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이 되지는 않지만 기존 연구, 키노트 024 연구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항암제만 하는 것보다는 키트루다 단독 하는 것이 전체 생존에 우월을 가져왔던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PD-L1 발현과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0%여도 쓸 수 있고 또 100%여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이제 세포 유형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선암인 경우에는 키트루다와 세포독성 항암제 같이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평세포 상피암의 경우에는 또 키트루다와 세포독성 항암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선암과 편평세포암 모두 합쳐서 사용 가능한 이제 레지멘으로 이제 옵디오버와 여보이 두 가지의 면역 항암제를 세포독성 항암제에 병용시키는 그런 이제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아쉽게도 다 보험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약 임상에 참여를 독려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기 비소세포 폐암 면역 항암제에서 2차에서는 사실 모든 분들이 면역 항암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티센트릭은 PD-L1과 관계없이 모두 급여가 되고 있고, 또 옵티보는 10% 이상, 키트루다는 50% 이상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백금계 항암 치료를 먼저 1차로 진행을 하고, 또 질병이 진행한 경우에는 2차에서는 모두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쓸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앞서 이제 그 웹툰에서도 보셨지만 그런 이제 T세포의 항진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기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이 이렇게 면역이 항진되는 그런 부작용이 가장 이제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신 장기 내에서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우려할 점이고, 또 이제 나타나는 시기나 또 뭐 중증도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임상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그런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반응으로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이제 보는 것들이 폐렴, 또 이제 대장염, 간염, 또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긴 한데 내분비 이상, 내분비 호르몬 수치가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반응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부가 발진이 생기거나 이상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제 면역 매개성, 뇌에 뇌하수체 염증이 생기는 경우나 이제 신장염, 신기능 장애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역 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피검사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항상 면역 항암제 부작용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43세 3기 절제 불가능한 이제 폐선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사실 이제 진단 당시에 이제 PD-L1 수치는 100%였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종양의 크기를 보시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종양이 많이 감소를 한 상태였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임핀지 치료로 넘어가셨습니다. 임핀지 치료를 하다가 CT를 중기적으로 저희가 찍고 있는데 이제 폐렴이 발생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때 이제 저희가 감별해야 될 것이 임핀지로 인한 면역 매개성 폐렴인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로 인한 예전에 받았던 방사선 치료로 인한 폐렴인지를 감별해야 했고, 결국은 양쪽 다 스테로이드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로서 이제 증상이나 폐렴이 호전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진료실에서 엑스레이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맡은 답을 좀 해드리면요. EGFR 표적 치료 내성 후, 내성 발생 후 치료 방법은 특히나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1세대, 2세대 약제, 뭐 이레사, 탈세바, 지오트립, 뭐 비진프로 이런 약제를 쓰고 내성이 생겼을 때 재조직 검사에서 또 뭐 T790M이라는 게 나오면은 타그리소를 2차 약으로 쓰고 이렇게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아직 보험은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1차 약제로 타그리소를 쓰는 게 저희가 전체 생존율에 도움이 되고 뇌전이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로 타그리소를 1차 약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약제를 사용을 하건 아니면 2차 약제를 사용을 하건 타그리소란 약제를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오시마티닙이 저희가 상품명으로 얘기하는 타그리소인데요. 이런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저희가 부분 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될 때 사실 이 NCCN이라고 하는 저희가 진료 지침을 삼고 있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암 치료 혹은 면역화암제를 병합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이제 방침을 표준 치료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치료 자체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타그리소 실패 후에 약 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도 임상시험, 임상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을 치료할 때 특히나 이런 표적 약제에 대해서는 어떤 내성 기전에 좀 기반을 한 치료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어떤 내성 때문에 이런 약이 듣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적용이 돼서 치료 저희가 할 수 있는 신약으로 개발 중인 임상들이 많은데요. MET라고 하는 다른 돌연변이가 많이 과발현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전자의 전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뭐 비라프의 퓨전 아니면 랩 퓨전 이런 새로운 돌연변이들이 새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걸로는 사실 이제 MET라는 이제 이런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가 과발현이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요 암종이 스몰셀, 소세포 폐암으로 아예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일어나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약 임상 중에는 저희가 타그리소 쓰고 나서 재조직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치료를 하는 이런 오차드라고 하는 임상 연구가 있을 정도로 내성 기전에 근거한 치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연구는 다음과 같이 4-5개 정도가 되지만 사실 이런 임상들은 계속해서 사실 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이제 등록하고 치료하고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임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있었던 임상이 또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제 기준을 많이 저희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폐암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암제하고 면역항암제를 같이 쓰고 여기에다가 혈관 생성 억제제까지 사용을 하는 이런 이탑이라는 임상 연구도 있고요. 또 1차 또는 2차 타그리소 이후에 EGFR 양성 환자분들을 이 렉나자와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을 같이 쓰는 크리샬리스2라는 임상도 있고요. 아까 재조직 검사에서 저희가 조직 검사 상의 결과상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오차드라는 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생긴 맷 증폭이 있는 환자분들은 맷 억제제와 타그리소를 같이 쓰는 임상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힘든 부분이 환자분들이 이레사나 탈세바나 지오트립 쓰시고 다른 데는 다 괜찮으신데 머리 쪽으로만 또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1세대나 2세대 약제가 뇌를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뇌전이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다른 데는 안정적인 경우에는 사실 3세대 약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약제 중에서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제를 써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이 측면에서는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 연구로
다기관 연구로 이 렉나자라는 타그리소와 비슷한 3세대 약제가 머리를 투과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렉나자를 쓰는 임상을 저희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타그리소 실패 후에 재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맷 증폭이 있었던 이런 환자분이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굉장히 이쪽에 덩어리가 크죠. 그리고 이 심장 주변으로도 물도 좀 차 있으시고, 그리고 복부도 이렇게 림프절이 많아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인데 이 맷 억제제를 사용을 하시고 다행히도 반응이 좋으셔서 약 치료를 이제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100%다 듣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세팅에서 일반 항암제를 쓰는 것보다는 이 재조직 검사가 가능하고 안전하다면 이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서 약을 임상 신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임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 2세대 약제를 사용하고 뇌전이가 있을 때 렉나자 투여하는 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뇌전이가 있고 또 이제 뇌 주름 사이로 있는 뇌 연수막 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었는데 이제 거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많이 없어진 이런 소견을 보였던 환자가 있습니다. 이 약제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뇌로만 진행하시는 환자분에게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표적 치료 후에 내성 발생 후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임선민 교수님께서 그 다음 답변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앞서 김혜령 교수님께서 EGFR 표적 치료제의 내성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다음으로 흔한 표적 치료제로 이제 알크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크는 세포 표면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유전자가 융합을 하면서 하나의 그런 이제 단백질이 형성되면 정말 이것이 암세포를 계속 증식시키고 활발하게 성장을 시키는 그런 이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소세포 폐암에서 발견이 되고 흡연력은 적거나 아니면 비흡연자 분에서 발견이 되는데 사실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 전체 폐암에서 발견되는 빈도는 한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로스1이랑 유전자 변이는 한 1에서 2%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알크 표적 치료제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단 당시에 알크 양성 폐암으로 저희가 조직 검사로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알크 표적 치료제가 이제 잘 듣는 경우, 대부분 듣는 반응률이 한 70%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종양 감소를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약제가 효과가 영원하지는 않고 또 치료를 지속하면서 내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치료 한 25개월째 이분 같은 경우도 또 종양이 다시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알크 표적 치료제는 내성 기전이 아직까지 EGFR 표적 치료제보다 덜 밝혀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약제별로, 알크 표적 치료제 약제별로 내성 기전에 대해서 빈도를 보고를 한 결과인데, 저희가 흔히 쓰는 알레센자나 알룸브릭 같은 이제 표적 치료제를 보시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돌연 변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G120R이라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내성 발생 시에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알크 표적 치료제의 파라다임을 보시면 1차 치료로는 아주 최초로 개발되었던 젤코리는 더 이상 이제 쓰이지 않고 있고, 보통은 이제 젤코리에 비해서 알룸브릭이나 알레센자가 훨씬 더 유의하게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치료로서 우선적으로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브레나라는 약제도 1차 치료로 임상을 진행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1차 치료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떠한 변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좋겠고, 현재 사실 2차 치료로서는 가장 승인된 약이 로브레나라는 롤라티닙이란 약입니다. 그 외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이후에 3차 치료로서는 항암 치료가 이제 권유가 되는데 앓크 환자분들은 이제 면역 항암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유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교수님께서 면역 항암 치료를 하고 치료 실패 후에 또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면역항암제 치료 실패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더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연변이 있는 환자분들이 돌연변이 약제가 굉장히 잘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고 싶다. 예, 물론 면역항암제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 표적항암제 대상자분에게 면역항암제보다는 표적항암제가 더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나 면역항암제는 이런 EGFR, ALK 양성 환자에서는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표적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표적항암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만약에 표적항암제 내성이 생기고 또 더 이상 사용할 표적항암제가 없다면 그때는 면역항암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조금 그 논문 같은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ORR이라고 하는 게 반응률이고요.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사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반응했던 환자분들이 한 3% 정도,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분들은 뭐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한 20% 위쪽으로 나타났고요. 생존율 곡선도 보면 이 곡선이 위에 있을수록 더 좋은 건데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분들의 생존율 곡선이 더 위쪽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은 제가 메타 연구라고 하는데요. 메타 연구 데이터도 보면은 이제 요게 1인돼서 이쪽으로 가면 기존 약이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가면 면역항암제가 좋다는 얘기인데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면역항암제가 더 좋은 쪽으로 나타나있지만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특히나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면역항암제가 더 좋다는 보고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있는 분들은 표적으로 먼저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치료 실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 내성, 처음부터 약제가 듣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요. 2차 내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약이 듣다가 추후에 획득 내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란 이런 반응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응률은 꼭 뭐 면역항암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표적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즉 치료 환자에 있어서 30% 이상 암이 줄어드는 경우가 몇 퍼센트가 있었냐 걸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10명을 치료했는데 3명의 환자가 암이 많이 줄었으면 저희가 반응률을 3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포독성 항암제랑 면역항암제를 비교했던 이런 연구 특히나 이제 PD-L1 발현율이 높았던 연구에서 반응이 있었던 환자가 세포독성 항암제는 30%였고요. 면역항암제는 46%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PD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의 비율, 즉 바로 1차 내성이 왔던 환자들의 비율인데 이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16%, 면역항암제 약간 더 높은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명 썼을 때 2명 정도는 사실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거고요. 또 그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적항암제를 면역항암제를 같이 쓰는 그런 연구도 최근에 많이 하죠.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반응률인데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가 19% 정도 나온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47% 정도의 환자가 반응을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이제 PD라고 써 있죠. PD가 이제 처음부터 반응이 없는 1차 내성 환자인데 한 10%, 한 8에서 9% 환자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약제들을 다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내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약제랑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세포독성 항암제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면역항암제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키트루다, 뭐 옵디버 이런 약들은 이제 PD-1, PD-L1 기량제들이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기존의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표적항암제,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물론 굉장히 실험적이긴 하지만 암 백신이라든가 세포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D-1, PD-L1 이외에도 사실 수많은 면역 관문들이 존재하고요. 사실 이런 면역 관문들을 이해하는 데는 아마 이 자동차 모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을 강하게 하는 강화되는 면역 관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일종의 브레이크처럼 작용하는 이제 억제 면역 관문이죠. 사실 PD1, CTLA4, CTLA4 이런 것들은 이제 억제 면역 관문에 있어서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근데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 TIGIT라고 하는 이런 억제 면역 관문이고요. 이거를 역시나 막는 기량제,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항암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PDA론 고발균 환자에서 티센트릭을 사용했을 때 단독으로 사용하면 면역 항암제에 보통 반응은 한 20% 정도 얘기하는 역시나 24% 정도 나왔지만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약제를 같이 병용했고 그 약제는 그 TIGIT 기량제인데 티라고노맵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물론 이 약은 현재 승인된 약은 아니고 임상 연구를 활발하게 거의 모든 암병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약제인데 굉장히 높은 66%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으로 사실 치료받는 방법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현재 뭐 식도암, 두경부암, 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 많은 암종에 있어서 3상 임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임상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임상인데 스카이스크래퍼 6번이라고 하는 임상이고 요 B군은 굉장히 표준 치료죠. 키트루다 플러스 항암 치료. 현재 이 치료도 급여가 되진 않죠.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3,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표준군을 두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티센트릭, 티라고로맵을 사용하는 이런 두 가지 약제의 조합을 비교하는 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다른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면역 항암제 치료에 실패했을 때 가장 현재까지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면역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다양한 신약 약제를 먼저 투여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올 줄을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이 얼마나 궁금해하신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지만 저희가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좀 묶어가지고 답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홍민희 교수님께서 엔트랙티닙과 레포트랙티닙 약제에 대한 설명을 좀 원하시는 우리 환우분이 계시는데요. 좀 답변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굉장히 신약들이고요. 저희도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승인, 엔트랙티닙은 이제 막 승인된 약이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엔트랙티닙은 한 가지 표적만 타겟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NTRK랑 이제 ROS1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약제를 표적하는 이런 약제고, 그다음에 레포트랙티닙은 이제 ROS1, 그다음에 NTRK 그리고 ALK 세 가지를 억제하는 약인데 ALK에 대한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ALK만 단독으로 억제하는 약보다 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이 약제는 아직 승인된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기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그런 약제입니다. 네, 아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나온 질문 중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표적 치료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KRAS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KRAS 표적 치료제가 궁금하시다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KRAS 임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임상이 있다고 하던데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현재 키트루다와 알림타 치료 중인데 임상이 가능할까요? 라고 59세 우리 여환우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임 교수님께서 좀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KRAS? 네. 예. KRAS도 사실 발견된 지는 한 40년 정도 된 유전자인데 아직까지도 표적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드브레이크 100 그 연구에서 소토라십이라는 약제가 처음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쓰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그 소토라십은 KRAS의 G12C 돌연변이에서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12V나 G12D 같은 다른 유전자 변이에서는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고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유전자 KRAS라는 돌연변이가 있을 때 G12C나 G12D나 모두 다 등록이 가능한 한 가지 백신 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KRAS를 타겟으로 하는 mRNA 백신 임상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유전자형이 맞으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12C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백신 연구에 대해서는 또 미리 저희가 이제 면역 타입이 맞아야 돼서 그런 거를 미리 검사를 해놓으면 저희가 좀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폐암 신약팀에 저희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나온 질문이 아까 저희가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 좀 정리를 제가 했었던 타그리소 내성 이후에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게 좋겠느냐를 많은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에서 3년 만에 내성이 와서 타그리소 3년차 복용 중에 계신 분이시고 1에서 타그리소 다음에 내성이 오면 어떤 약을 쓰느냐. 그래서 사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현재 저희가 임상 외의 프랙티스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이 항암제 혹은 항암제 면역항암제를 비급여로 쓰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가 항암제, 면역항암제 그리고 이런 혈관생성 억제제, 아바스틴까지 같이 쓰는 그런 이탑이라는 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내성이 생겼을 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후에 치료 약제에 대해서 레이저티닙이라는 3세대 약제와 아미반타맙을 같이 병용 쓸 수 있는 크리샬리스 2도 저희가 물론 또 자리나 슬롯이나 이런 게 또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 접근도 가능한 상태라서 저희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그리소 1차 치료 중에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타그리소 1차 치료를 하다가 내성이 생기신 분들은 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 상의 내성 발현 기전에 따라서 오차드라는 바이오마커 임상이나 아니면 크리샬리스나 에브비라는 요런 이제 임상들도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저희 센터로 문의를 주시고 또 진료를 저희 세분 교수님 또 조경철 교수님 보러 오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또 답변을 드리고 환자분이 가능한지를 직접 환자분을 뵈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세포 폐암을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비소세포 폐암보다는 이제 그 퍼센트가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환우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표준 치료 외에는 신약 임상도 없는 것인지요? 기수마다 다르겠지만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어떤 치료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홍 교수님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세포 폐암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세포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제 표적 항암제는 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티센트릭이 워낙 좋은 기존 치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T라고는 TG 기량제도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상들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랑 그 다음에 티센트릭이라든지 아니면 키트로다든지 PD1, PD-L1 기량제를 넣고 거기다가 TIGIT 같은 이런 기량제를 쓰는 이런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소세포 폐암은 저희가 확장기가 있고 이제 제한기가 있잖아요. 확장기 얘기를 드린 거고 제한기는 표준 치료는 어쨌든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인데 여기에는 아직 면역항암제를 쓰면 더 좋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면역항암제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사실 이 임상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면역항암제랑 세포독성항암제 플러스 방사선을 하는 그런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상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명확한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2가지만 더 받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께 저희가 면역항암 발현율이 0%라도 아까 환자분 사실 실제로 환자분 예도 들어주셨는데요. 0%도 효과가 있는지요? 또 발현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임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제 사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의 슬라이드 중에 그 조직, 그 면역 염색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검사라는 거는 굉장히 가는 바늘로 조직의 한 부위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직 검사 방법이나 조직 검사의 그런 이제 시행되는 부위나 그런 거에 따라서 PD-L1 발현율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폐에서 조직 검사한 거랑 림프절에서 조직 검사한 거랑 PD-L1 발현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 발현율 0%도 효과가 있는지, 네, 아까 보신 예와 같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라도 사실은 다 면역 항암제 대상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에 뇌전이가 돼서 탈세바로 관리를 하시다가 병변이 증가돼서 감마나이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항암제로 타그리소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 T790M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790M 변이가 없을 때 복용할 수 있는 뇌전이 효과적인 항암제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3세대 약제로 타그리소를 쓰면 뇌 쪽으로는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3세대 약제를 쓰면 사실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아직 3세대 약제가 이런 경우에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약도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막 권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렉나자라는 약으로 타그리소랑 비슷한 약으로 이런 환자분들에서 하는 임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암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5개 기관에서 다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환자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나자라는 약을 머리로 투과하는 약을 쓰는 임상이 환자분한테 도움이 좀 되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도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이제 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일단은 저희 참여해주신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한우 가족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강의가 조금이나마 우리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유튜브 강의를 이제 라이브는 아니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또 혈액암협회 저희 관계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능한 환우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또 매년 할 때마다 조금 더 강의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여해주신 저희 홍민희 교수님, 임선민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우리 혈액암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